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기초 분석을 강의할 동아대학교 김상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빅데이터 기초 분석을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빅데이터 분석 기획, 즉 빅데이터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탐색, 빅데이터 탐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데이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모델링 및 유효성 검증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빅데이터에 대한 기초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셋이라고 간주하고, 이 데이터셋을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에 적용해서 모델을 구축하고, 우리가 만든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성능 테스트를 하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이번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목 그대로 빅데이터 기초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데이터 수집부터 정제, 가공, 라벨링까지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모델 적용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배우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제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빅데이터 심화 분석에서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다루면 되겠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빅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처음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집, 정제, 가공, 라벨링까지 해서 우리가 데이터셋을 만든 다음에 그 데이터셋에 대한 기초 분석을 통해서 어, 데이터에 대한 현상 분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즉 모델로서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셋은 모델로서 구축하는데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만 그릴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빅데이터 분석 기획에 한해서는 두 가지 큰 제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빅데이터 개요 및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빅데이터 기술 및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빅데이터의 개요 및 활용, 빅데이터 특징, 그리고 빅데이터의 정의. 금방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요런 데이터들에 대한 터미널리지, 즉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란 뭘까? 그리고 인포메이션은 뭘까? 날리지란 뭘까? 위즈덤이란 뭘까? 각각에 대한 용어에 대한 설명들을 이해하기 쉽게 예시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자, 데이터. 라면 가격이 대형마트는 1,000원, 편의점은 1,500원이다. 즉, 현실에서 우리가 라면 가게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모아봤습니다. 여기는 수집천 두 가지입니다. 대형마트에서의 라면 가격과 편의점에서의 라면 가격입니다. 이처럼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대한 라면 가격은 서로 틀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information, 정보죠. 자, 우리는 이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싸게 사기 위해서는 대형마트를 가야겠다 라는 어떤 생각이 들죠. 그래서 라면 가격은 편의점이 대형마트보다 더 비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리지. 이 정보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어떤 데이터로부터 얻는 소스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가 조금 더 발전해서 지식이 되는 겁니다. 자, 지식의 예시는 어떤 걸까요? 편의점보다 저렴한 대형마트에서 라면을 사야겠다. 일반화시키는 거죠. 자, 거기에는 이제 암묵지와 형식지가 있는데, 자, 암묵지는 개인의 내면화된 지식, 즉
공통화 내면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식지는 표준화, 형성화된 지식, 즉 표출되는 거죠. 연결되는 겁니다. 자, 암묵지는 내 스스로가 알고 있는데 이 내 스스로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우리가 표준화시키자, 공론화시키자 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형식지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wisdom, 지혜입니다. 지혜는 어떤 걸 뜻하는지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형마트가 편의점보다 다른 물건도 싸게 팔 것이다. 즉 우리가 지혜롭죠. 자, 이게 지혜입니다. 자, 우리가 라면 가격 하나를 보고 다른 물품들도 편의점보다 대형마트가 쌀 거라는 추측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지혜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식의 변화 과정. 자, 금방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했던 공통화와 표준화입니다. 자, 공통화. 첫 번째 공통화. 경험으로 지식을 공유한다. 자, 내면화라고도 합니다. 형식지가 이제 암묵지로 넘어가는 거죠. 형식지를 개인이 암묵지로 취득한다. 배우는 거죠. 개인의 경험치. 두 번째, 표준화. 지식을 문서로 표현한다. 우리가 문서로 만드는 거겠죠. 표준화시켜서. 자, 연결화라고도 하고 형식지를 결합하여 지식을 창조한다. 자, 우리가 하나하나의 지식을 표출화시켜서 표출화된 문건들을 표준화해서 하나로 문서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 우리가 기본적으로 빅데이터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정의는 3V, 5V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빅데이터를 구분하자면 어떤 것들이 빅데이터일까라고 했을 때 영어로 V로 시작되는 세 단어가 합쳐져서 우리가 3V가 된다. 3V죠. V가 세 개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빅데이터의 특징이란다. 빅데이터가 되기 위한 구성 요건이죠. 자, 첫 번째 규모 면에서 아주 빅데이터 말 그대로 사이즈가 커야겠죠. 그리고 빅데이터니까 사이즈가 크니까 다양한 특징의 데이터들이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규모 면에서 볼륨, 그리고 다양성 면에서 variety, 그리고 속도 면에서 velocity. 자, VELOCITI입니다. 요 세 가지를 3V라고 하고 빅데이터에 대한 특징, 즉 정의를 내린 겁니다. 우리가 좀 더 두 가지를 더 포함을 시켜보자. 빅데이터 정의에 대해서 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게 veracity, 즉 신뢰성, 그리고 value, 가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묶을 수도 있고 다섯 가지로 묶을 수 있다는 사실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의 정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구나. 자, 그다음 빅데이터가 만들어내는 변화에 대한 이제 네 가지를 이제 적어봤는데요. 이 외에도 많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뭐 사전 처리에서 사후 처리, 표본 조사가 전수 조사가 되고 질보다는 양을 따지고 인과관계보다는 상관관계를 따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빅데이터의 가치, 즉 우리가 빅데이터가 어떤 가치를 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빅데이터의 위기 요인과 통제 방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빅데이터가 나와서 세상을 많이 바꾸고 있죠. 즉 이 큰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인공지능 데이터셋으로 만들고 이 인공지능 데이터셋, 즉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셋인 거죠. 이 데이터셋을 우리가 인공지능 모델인 딥러닝이라든지 머신러닝 모델에 합재를 해서 우리가 모델을 구축한 다음에 모델 성능 평가를 통해서 모델의 우수함을 밝히고 그 모델을 기반으로 우리가 디지털 서비스를 해준 거죠. 요즘 여러분들이 아시는 AI 스피커, 뭐 진이라든지 진이야 TV 켜줘 하면 TV가 켜주죠. 음성 인식을 통해서 기계가 학습된 모델이 즉 기계가
어 그 인식을 하고 그에 따르는 상응하는 어 기능들을 수행하는 요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다양하게 우리가 그 근접해서 볼 수 있는 자율주행차. 자 우리가 자율주행차도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어 이 모델 자체가 직접 기계가 운전을 하는 거죠. 현재 고급 차량에 달려 있는 우리가 일시적인 그 자율주행 혼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버튼만 누르면 차가 알아서 운전을 부분적으로 해 주는 거죠. 자 요런 것들. 그런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모델의 출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단점들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생활 침해. 자 우리가 동의제에서 책임제로 사용 주체가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생활 침해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각 개개인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책임 원칙 훼손, 예측에 의한 불이익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데이터 오용에 대해서는 어 분석 결과에 대한 부당함을 반증할 방법에 대해 공개하도록 주문한다.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산업의 이해. 자, 데이터 산업의 이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사이언스는 뭘 뜻할까요? 자, 이게 보시는 것 같이 데이터 분석과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도출된 인사이트를 효과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전달하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같이 IT 기술 플러스 분석적 영역 플러스 비즈니스 컨설팅 요 세 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드 스킬 분석 기술이라든지 지식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소프트 스킬은 의사 전달이라든지 협력 요 두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합쳐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빅데이터 조직 및 인력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조직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 조직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집중 구조, 기능 구조, 그리고 분산 구조로 나눌 수가 있겠죠. 각각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집중 구조라든지 기능 구조는 부서별로 분석이 가능하고 분산 구조는 분석 조직 인력들이 현업 부서로 배치되어 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분석 전담 조직은 집중 구조는 있고 기능 구조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산 구조는 현업 부서로 배치되어 분석을 하게 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특징으로는 집중 구조는 분석 업무의 이원화 그리고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능 구조는 전사적 핵심 분석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구조는 분석 수준 상향 평준화, 신속한 활동 가능, 어 우리가 분담의 명확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직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겠죠. 첫 번째, 목표를 설정하죠. 설정된 목표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를 조정한 다음에 평가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받는 단계로 조직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죠. 성과 목표는 균형 성과표로 관리를 하고 균형 성과표로 관리하고 KPI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KPI는 우리가 키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해서 주로 기업에 많이 사용되죠. 자,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빅데이터 기술 및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분석 및 분석에 대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빅데이터를 일단 수집을 하죠. 그런 다음에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정제라는 어떤 전처리 과정들이 포함되겠죠. 그런 다음에 빅데이터를 가공하게 됩니다. 자, 이까지 우리가 만든 절차들이 이제 그림을 한번 살펴 볼까요? 지금 이까지 만든 절차들이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라죠. 즉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가공해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들을 우리가 전처리 과정입니다. 즉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결과를 시각화 및 활용을 하고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 다 됐을 경우에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 보호,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보호법을 어 우리가 통해서 데이터를 파기를 해야 되겠죠. 자, 요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빅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요런 것들이 빅데이터고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개념 그리고 특징 그리고 방법들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하는지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지식 측면에서 이해하시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데이터 분석에 대한 스킬이라든지 요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 대한 알고리즘들 그리고 어떤 식의 분석 방법들 그런 실습들은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빅데이터 심화 과정에 대한 섹션에서 여러분들께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자, 우리가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요 세 용어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인공지능? 뭐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이 아닌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나 다 똑같은 말이잖아.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머신러닝.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데이터와 모델을 학습하여 규칙을 찾도록 하는 알고리즘 및 기술을 뜻합니다. 자, 우리 현재 데이터 마이닝과 머신러닝이 있는데 데이터 마이닝은 현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 대한 현재의 특징을 분석을 하는데요. 그리고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만 포함됩니다. 즉 데이터 마이닝이 좀 더 넓은 의미의 어, 인공지능 모델을 구현하는 기술이 되겠죠. 자, 그다음은 이제 딥러닝. 인공신경망 방식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입니다. 사람이 개입이 되지 않죠. 자, 여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한 우리가 सब셋 어떤 게 더 큰 개념지에 대해서 그림으로 시각화된 된 내용들을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죠. 자, 인공지능은 실질적으로 시스템 차원입니다. 기술이랬잖아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요소별로 모델을 이제 구현해야 되는데 그 모델 구현은 보시는 것 같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구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인공지능 모델이 제일 크죠.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 안에 합재되어 있는 각각의 모델들이 있고 그 모델들이 이제 모델들을 통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델들을 구현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보시는 것 같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또한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자, 우리가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알고리즘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크게 여러 가지로 뭐 트리 계열, 트리 계열이라든지 뭐 부스팅 계열,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계열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또 계열 중에 하나가 ANN이라고 해서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고 하는 인공신경망 모델 계열이 또 있습니다. 간단한 인공신경망 계열은 머신러닝에 포함되는데 이 인공신경망 계열의 안에 있는 그 히든 레이어라고 해서 은닉층인데 그 은닉층들을 수도 없이 많이 연결해서 복잡 다양성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섹션들을 즉 분야를 따로 빼서 우리는
딥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딥 러닝이죠. DEEP LEARNING. 즉, 좀 더 깊은 학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분야인 딥러닝 분야를 우리는 어 최하위 어 레벨로 우리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dataLog.tstory.com에 들어가시면 요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출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어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싶으면 안에 들어가서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우리가 빅데이터가 나오면서 이제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다는 사실들을 잠시 배웠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이제 민감한 부분이 개인정보법이라든지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2015년 버전을 보면 수집 시부터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해야 된다. 자, 비식별화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셋에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홍길동, 그리고 신사임당 이런 이름들인데 그에 따른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보들에 대해서 이 정보가 누구 건지를 어, 감추기 위해서 식별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컴퓨터로 이름을 랜덤하게 무작위로 우리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집시부터 개인정보 비식별을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빅데이터를 다룰 때 이러한 것들을 명심하고 다뤄라. 그리고 이용자의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인정보 재식별 시 즉시 파기 및 비식별화 조치를 해라. 그리고 민간 정보 및 통신 내용의 수집, 분석 등 금지한다. 그리고 정보 저장 관리 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시행해라. 라는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가이드라인을 공부를 했고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유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2016 버전을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전 검토를 통해서 비식별화 조치를 하고 적정성 평가를 합니다. 즉 익명화를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사후 관리, 즉 안전 조치 마련,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데이터 3법이라고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법이 이제 제정이 됐는데요. 개인정보 관리 및 감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을 시킨다. 두 번째, 가명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 자, 이런 내용들이 데이터 3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개인정보를 활용한다. 자,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가명 처리, 다른 값으로 대체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김某某씨를 홍길동으로 대체한다. 자, 휴리스틱 익명화, 일부 가공하여 개인정보를 숨긴다. 자, 총계 처리, 통계값을 적용한다. 데이터 삭제, 특정 데이터 값을 삭제한다. 그리고 데이터 범주와 대표값, 구간값으로 변환한다. 우리가 이름을 홍길동이라면 우리 홍씨라고 부른다는 거죠. 데이터 마스킹인데 자음 공백으로 대체를 한다. 홍땡땡 이런 식으로. 자, 마이데이터. 요즘은 마이데이터 시대죠. 각 개개인이 자기 정보를 들고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가지고 있는 금융 정보라든지 아니면 헬스 정보, 의료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런 니즈를 필요로 하는 회사라든지 기관에 각 개개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팔 수가 있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마이데이터는. 자,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권한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를 한다. 자, 매매도 가능합니다.
공공의 이익 극대화를 강조하고 개인의 승인 및 동의에 의해 활용을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빅데이터가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빅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장점과 단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첫 장에서 배워봤습니다. 자, 두 번째 장에는 빅데이터 탐색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빅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는 데서 여러분들과 제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정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제가 1장에서도, 첫 번째 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고, 결과를 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예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장소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를 우리가 원시 데이터라고 합니다. 즉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원시 데이터라고 하죠. 그 원시 데이터는 우리가 손을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측치 데이터, 없는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각 변수별로 만들어진 특징들 변수 데이터별로 어, 서로 단위가 맞지 않으면 단위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표준화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들을 지금 이번 장에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결집값 처리라고 하네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NA라고 표시를 합니다. 미싱 밸류죠. 데이터 값이 없으면 NA라고 표시하는데 우리가 소프트웨어 뭐 SPSS라든지 뭐 R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미싱 밸류 결측치를 표현한 방법 여러 가지인데요. NA라고도 처리하고 엑셀이라 있는 데는 999, 뭐 9999, 마이너스 9999 다양하게 이제 이런 결측치를 표현을 합니다. 또는 빈칸으로 두기도 하고.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결측값에 대한 종류로는 첫째, 완전 무작위 결측이 있고 두 번째 무작위 결측, 세 번째 비무작위 결측이 있습니다. 자, 완전 무작위 결측은 어떤 걸까요? 다른 변수와 즉 다른 특징들과 연관이 없는 결측치가 되겠습니다.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죠. 자, 두 번째 무작위 결측은 다른 변수와 연관이 있다 이거예요. 즉 특성 변수들까지 연관이 있는데 이 특성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타겟 변수, 즉 여기서는 종속 변수죠. 이 종속 변수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게 무작위 결측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비무작위 결측은요. 특성들과 연관이 있으면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집값의 종류는 세 가지라고 여러분들께서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처리 방법은 우리가 단순 대치법. 단순 대치법에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자, 단순 대치법과 크게는 다중 대치법이 있는데요. 단순하다. 즉, 말 그대로 다중의 반대말이 단순이 되겠죠. 자, 완전 분석법. 완전한 자료만 사용한다. 완전한 자료만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은 결측치를 다 뺀다는 소리죠. 데이터에서. 그러면 시간 단축이 되겠죠. 데이터 사이즈가 줄어드니까. 하지만 결과의 타당성 문제에서는 조금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런 결측치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그런 정보들을 모든 다 빼버리면 우리가 소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우리가 크레딧 있죠. 신뢰성 확보가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점이 있지만 이런 분석법을 우리는 완전 분석법이란다. 즉 결측치 데이터를 모든 걸 삭제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평균 대치법. 통계량으로 대체한다. 결측값의 발생이 다른 변수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유용하다.
자, 우리가 통계량을 기반으로 우리가 채워 나간다는 거죠. 결측치를. 자, 세 번째는 단순 확률 대치법이 되겠습니다. 적절한 확률값을 부여 후 대체한다는 거죠. 과소 추정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자, 그게 또 서브로 세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 핫덱, 콜드덱, 그리고 마지막으로 핫덱과 콜드덱을 사용하는 혼합이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중대치법. 단순 대치법을 여러 번 수행하여 결측값이 대체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생성한 뒤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을 한다. 즉 단순 대치법을 여러 번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단순 대치법에서 발생하는 어떤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런 어떤 방법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정치만큼 중요시 여기는 게 데이터에서 이상값입니다. 이 이상값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이런 이상값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통계 지표를 활용한다. 자, 기하 평균이라든지 4분위수. 자, 예를 들면 4분위수는 4개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수겠죠. 우리가 4등분을 하는 거예요. 4분위수. 우리가 기본적으로 4분위수에서 중요한 게 25%일, 50%일, 75%일 그 양측에는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퍼센타일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100명의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시험을 쳤는데 100명이 쳤다고 가정합시다. 이 100명의 성적을 우리가 최고 높은 뭐 수부터 순서대로 우리가 나열한다든지 아니면 최고 낮은 순서부터 나열할 경우에 25번째에 있는 점수를 우리가 25%이라고 50%이라면 중간에 있는 거죠. 자, 50번째 있는 학생의 점수가 되겠습니다. 75%는 75번째 있는 학생의 점수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4분의 수를 통해서 우리가 검출할 수가 있겠죠. 자,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는데 최소값 밑으로 떨어지든지 최대값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정해 놓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안에 맥락을. 그래서 그런 경우로 통해서 우리가 이상값을 이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시각화 활용. 시각화 활용도 히스토그램이라든지 밀도 차트, 그리고 상자 그림을 통해서 우리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는 제가 소개만 해드릴 텐데 이제 상자 그림이라고 있는데요. 상자 그림은 데이터를에 대한 하나의 변수에 대한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 시각화 툴인데요. 그 중에서도 4분위수가 이 상자 그림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상치를 검출하는데 유용하게 쓰이는 시각화 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고급 통계 기법을 활용하는데요. 비지도 학습에서 K-민즈 군집하로 K-개의 군집으로 묻고 군집으로 정의되지 않는 뭐 영역을 이상값으로 검출한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K-민즈 군집하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알고리즘이 우리가 나중에 배울 비지도 학습에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 지도 학습과 비디오 학습이 있는데 종속 변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도와 비지도로 나누는데요. 기본적으로 요런 K-민즈 군집화를 통해서 어 이상치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K-민즈 군집화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인제 나중에 머신러닝에 관심이 있다면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면서 인제 그때 인제 요 내용들을 배우고 그리고 학습을 한 이후에 이제 요 내용들이 왜 이상값을 발견해 쓰이는지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말라노비스 거리라는 이제 수학적인 공식이 있는데요. 평균으로부터 이제 벗어난 정도로 이상값을 검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상치를 검출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중에서 저는 첫 번째인 통계지표 활용, 시각화 활용 이 두 가지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쉬우니까요. 초점을 맞춰서 이상치 검출을 하는 방법들을 손쉽게 간단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러한 내용들을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그에 관련된 이제 용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초 통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처리 방법으로는 삭제, 대체, 뭐 그리고 우리가 변환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들로 우리가 이상값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를 정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금방 이상치 검색 및 처리 그리고 결정치에 대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떻게 채워야 주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변수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변수 유형으로는 우리가 데이터를 받았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성들이랬는데요. 변수 또는 특성이라고 합니다. 즉 그걸 우리가 변수 특성을 다른 말로 통계학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독립 변수라고 합니다. independent variable이라고 하죠. 그리고 X로 우리가 명명합니다. 보통. 자, 원인이 되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 변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independent variable 또는 predictor variable 뭐 그리고 feature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을 쓰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독립 변수를 통해서 종속 변수와의 연관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예측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말하는 종속 변수, 다른 말로 타겟 변수라고도 합니다. 목표가 되는 변수가 되기 때문에 자, 반응 변수, 결과 변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독립 변수를 통해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같이 합쳐서 우리가 만드는 이러한 어떤 모형들은 기본적으로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변수 선택입니다. 종속 변수와 관련성이 높은 독립 변수를 선택하는 과정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아진 모든 변수들이 종속 변수에 연관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속 변수와 아주 영향력 있게 연관된 우리가 피처 또는 독립 변수들을 뽑은 다음에 뽑아가는 과정들, 그 과정들을 우리는 변수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변수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진 최종 데이터셋을 인공지능 데이터셋, 즉 예측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입력 변수로 들어가는 데이터셋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모델을 단순화함으로써 즉 피처들, 즉 종속 변수에 쓰이는 변수들을 줄임으로 인해서 모델링을 만드는 시간이 단축되고 그리고 노이즈를 제거하죠. 즉 종속 변수와 영향력 있는 변수들만 추려서 모델을 구현하기 때문에 정확도도 높아질 수 있겠죠. 자, 요렇게 하는 방법들 우리가 변수 선택을 하는 방법들은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뽑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필터 기법. 필터는 추려낸다는 거죠. 통계적 특성으로 상관관계 탐색 후 변수를 선택한다. 종속 변수 하나에, 즉 타겟 변수 하나에 여러 각각의 특성 변수들을 전부 다 대입시켜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상관관계가 뚜렷이 있는 아이들만 뽑아서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래퍼 기법, 래퍼는 포장한다는 거죠. 자, 변수의 일부만 모델링에 사용, 하위 집합을 반복하여 변수를 선택한다. 여기에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전진, 후진, 단계적 방법이 있는데요. 전진은 종속 변수에 변수를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그 유효성 검증을 하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고 후진 선택 거꾸로입니다. 전체 피처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연결시킨 다음에 하나씩 필요 없는 아이들을 빼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단계적 방법은 스텝와이즈 어널리시스라는데요. 요거는 전진과 금방 말씀드린 후진을 종합해 가지고 혼합 하이브리드식으로 해서 우리가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데이터 전체의 분석 변수 처리, 임베디드 기법. 세 번째는 임베디드 기법이 또 있네요. 자, 모델 자체의 변수 선택을 포함하고 최적의 변수를 선택한다. 자, 여기는 조금 더 고난입니다. 라쏘, 리치, 일레스틱, 넷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분들 요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를 해야 됩니다. 금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세 가지 변수 선택 중에서 첫 번째 말씀드린 통계정의법, 즉 종속 변수와 특성 변수 각각을 어 연관을 시켜서 상관계수를 통해서 이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는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첫 번째를 주로 많이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는 변수 선택에 이러한 것들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기 위해서는 이 시간들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랑 하는 이 수업에서는 각각에 대한 개요들만 설명합니다. 요런 것들이 있구나.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하고 정제, 가공하고 이제 인공지능 모델링을 만들고 인제 유효성 검증을 하는 요런 다양한 방법들에서 요러한 단계적인 절차가 있고 요러한 용어들이 있구나. 이 용어들에 대한 정의가 이렇구나라는 사실만 여러분들께서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차원 축소. 독립 변수 간 강한 관계로 인한 다중 공선성 발생으로 모델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차원 축소를 활용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차원 축소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합니다. 대표하는 차원의 주성분을 생성하여 전체 변동을 설명한다. 고차원에서 저차원 데이터로 변화를 한다. 상호 직교하는 성격의 알고리즘이다. 자, 우리가 주성분 분석은 주요한 성분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한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목표는 우리가 뽑은 변수들이 서로 안에 너무 연관성이 많으면 통계적인 분석에 있어서 애로사항, 즉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변수들 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변수들을 만듭니다. 데이터를. 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변환으로 결합으로 만들어진 각각의 변수들은 이 변수는 기본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변수 개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많이 이제 영향이 있는 변수를 PC1, PC2 순차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PC1, PC2, PC3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변수 이름을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뭘 가지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셋을 합성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변수들은 새로 만드는 변수들은 각각의 독립성 서로 연관이 없다는 거죠. 독립성을 수학적으로 검증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주성분 분석이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데이터 분석을 하면 되겠죠. 통계적으로. 자, 자원 축소의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주성분 분석입니다. 그런 다음에 선형 판별 분석, 우리가 리니어 디스크리멘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특이값 분해라서 우리가 싱글 밸류 디컴포지션 전부 다 통계학에서 배울 수 있는 자원 축소 우리가 알고리즘 모델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인 분석, 팩터 어널리시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이 따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독립성분 분석 그리고 다차원 척도법 이런 것들이 이제 자원 축소 및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가 분집 분석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변수 변환 방법. 변수 변환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로그라든지 지수로 변하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를 봤을 때, 시각화를 했을 때 한쪽으로 치우친 변수도 있으면 그 변수를 로그나 지수로 변환하여 기울어짐을 감소한다. 즉 데이터에 대한 균형, 분포에 대한 균형을 이제 이루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죠. 우리가 저런 지수라든지 로그 변환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통계 분석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입니다. 또한 비닝은 우리가 데이터 평화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연속형을 범주형 데이터로 많이 변환하는 거죠. 나중에도 이제 배울 겁니다. 시각화에서도 우리가 변수들을 연속된 변수, 몸무게라든지 키 이런 것들 연속되어 있는 변수들을 구간 단위로 잘라 가지고 우리가
그룹을 한 거죠. 뭐 1 그룹, 2 그룹, 3 그룹 그래 잘라서 이제 그림으로 도식화하는 방법들을 나중에 배우면 이제 히스토그램이라고 있는데요. 요런 식으로 인제 자른다는 거죠. 그 더미 변수화시키는 거는 값이 있으면 1 없으면 제로 요런 식으로 인제 한다는 거고 스케일링은 특정 구간을 바꾸는 척도법 즉 표준화를 하는 겁니다 스케일링. 뭐 서로 다른 변수들 간에 서로 다른 구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구간들을 하나의 구간들로 맞추죠. 예를 들어서 0 에서 1 사이의 구간들로 이제 모든 데이터들을 바꾸는 요 변환하는 요런 과정들을 우리가 스케일링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링의 방법에는 표준화 방법입니다. 스케일링이. 표준화를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방법으로는 최소 채도법 민맥스 스케일링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정규화 과정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인제 표현을 합니다. 뭐 우리가 쉽게 말하는 표준 정규화 식으로 많이 바꾸죠. 그런 다음에 다섯 번째로 박스각스 변환이 있는데요. 역변환 및 제곱근 변환을 적용한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만 여러분들께서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데이터 탐색 개요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EDA라고 합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 영어로는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 하죠. 자, 관차에서 자료 재표현, 시각화를 통한 데이터 특성 파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 가장 기본적으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기본적인 데이터 특성들을 알아내는 과정들이 되겠죠. 자, 개별 데이터 탐색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범주형 또는 수치형 두 가지로 나누겠죠. 범주형은 그룹형으로 만드는 것, 수치형은 연속된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이 되는 거죠. 자, 데이터 요구는 범주형은 그룹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질적, 즉 명목형이나 순서형 이 두 가지 분류가 있고 그리고 수치형은 양적이기 때문에 이산형, 셀 수 있는 수가 되겠죠. 연속형은 셀 수 없는 수. 공개량으로는 이제 범주형에는 빈도수라든지 세빈값, 비율, 백분율, 그리고 수치형에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첨도, 외도 요런 통계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포 특성 파악으로는 중심성이라든지 변동성, 범주형에는 그리고 수치형에는 정규성, 시각화 툴로는 범주형은 막대 그래프, 그리고 수치형에는 박스 플랫 또는 다른 말로 한글로 번역하자면 상자 그림이 되겠죠. 또는 히스토그램 이런 것들이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인지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차원 데이터 탐색으로는 자 변수가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변수들을 우리는 이 변수들을 우리가 탐색할 때 우리는 다차원 데이터 탐색이랍니다. 거기는 범주형과 범주형 조합으로는 우리 탐색 방법은 빈도수 비율이죠. 둘 다 그룹형들입니다. 그래서 분석은 연관점 분석이 가능하고 시각화는 막대형 그래프가 되겠죠. 수치형과 수치형은 산점도 자,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를 알기 위해서 산점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어떤 패턴을 알 수가 있겠죠. 분석 방법으로는 상관성을 분석하고 피어슨 상관관계수로 우리가 관계, 방향, 강도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각화 툴로는 산점도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범주형과 수치형이 조합이 됐을 때 분석 방법에는 그룹 간의 기술 통계량 차이를 비교할 수 있죠. 뭐 나중에 이제 배울 거지만 뭐 분산 분석, 아노바 테스트라든지 T-테스트 이런 것들로 각 그룹별 인제 수치에 대한 평균화를 내서 어 각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요런 것들도 상자 그림 즉 박스 플롯을 통해서 우리가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관관계 분석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호 연관성의 존재 강도 측정이 있습니다. 명목형에는 연산 불가능, 가히 제곱 검정입니다. 순성에는 똑같이 연산 불가능, 스미츠만 상관관계수가 있고 수치형으로는 연산 가능합니다. 피어슨 상관계수가 있죠. 상관관계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기초 통계량 추출 및 이에서 중심 경향성의 통계량에서 우리가 평균화 중간값, 최인값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포도의 통계량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범위 분산, 표준 편차, 변동 요소를 또는 사분위수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포의 통계량을 봤을 때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외도라든지 첨도가 있는데요. 외도는 우리가 대칭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첨도는 중심성에 관한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는 것 같이 우리가 외도 같은 경우에는 외도가 수치가 0보다 작으면 왼쪽 꼬리 그리고 평균 중위수 최빈값으로 나눠집니다. 외도가 0일 때는 정규분포 즉 우측에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정규분포는 종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좌측과 우측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외도가 0보다 클 경우에는 이제 최빈값과 중위수 평균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뀝니다. 첨도도 우리가 뾰족함의 정도를 나타내거든요. 0보다 작으면 아주 평평하다. 첨도가 3이면 정규 분포다. 첨도가 0보다 크면 아주 뾰족하게 이렇게 솟아 있는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자, 시각적 데이터 탐색으로는 보시는 것 같이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 상자 그래프, 산점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각각 보시면 알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공간 데이터 탐색으로는 공간 데이터 탐색에 시간 개념을 추가하는 거죠. 여러분들 주식은 시간 데이터죠.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죠. 그리고 다별량 데이터 탐색으로는 상관 분석, 다차원 척도법, 주성분, 선형 판별 분석이 되겠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정형 데이터는 수치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고 비정형은 수치 이외의 데이터죠. 즉 텍스트라든지 이미지, 보이스 음성 이런 것들은 수치로 직접적으로 보여지지 않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데이터 요약에서 표본 추출, 자료 속성 및 척도 종류가 구분으로는 우리가 질적 자료, 양적 자료가 있는데요. 척도로는 명목 척도, 순서 척도 이런 두 가지가 질적 자료고 양적 자료에는 구간, 빈간 척도, 비율 척도가 되겠습니다. 내용 질적 자료의 내용으로는 집단 분류라든지 뭐 서열 대소 관계가 되어 있고 양적 자료는 간격과 비율에 이제 의미를 두고 있죠. 그리고 예시로는 질적 자료로는 명목적 때는 성별, 남자나 여자냐, 평점, 우리가 순서대로 돼 있죠. 7점, 6점, 5점, 4점, 4점, 3점, 2점, 1점. 그리고 온도, 온도는 우리가 구간별로 돼 있죠. 자, 그리고 질량은 비율로 나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의 용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기술 통계로 넘어와서 기존에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기초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분석의 일환으로 표본 추출 기법이 있습니다. 단순 무작위 추출, 그냥 전체 데이터에서 마음대로 추출하는 거. 계통 추출, 동일 관계로 추출하는 게 되겠으며 층화 추출, 계층으로 나누고 계층별 무작위로 추출한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군집 추출은 군집 전체 혹은 일부 계층 내 이질적 계층 간 동질적으로 이제 계층 내에서는 이질적, 계층 간에서는 동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네 가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확률 분포가 있는데요. 확률 분포 함수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확률 질량 함수와 확률 밀도 함수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확률 질량은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말하며 확률 밀도 함수는 밀도를 함수 fx로 표시하고 면적이 그 확률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 확률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런 그 질량 함수와 밀도 함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직접 이런 분포들을 통계적 분포들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로는 여러분께서 그냥 개요만 설명하는 거죠. 아, 요렇게 두 가지로 나누구나. 확률 밀도 함수를 와 질량 함수로. 그까지만 여러분들은 이 섹션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확률 분포는 하나씩 셀 수 있는 값인데요. 자, 이렇게 크게 대표적인 어떤 이상 확률 분포로는 이항 분포와 포화성 분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요런 식으로 우리 이항 분포라든지 포화성 분포는 n, 즉 샘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서 n은 샘플 수입니다. 샘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중간에 보는 것 같이 이런 정규 분포를 종 모양의 분포를 따릅니다. 종 모양 분포를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로는 연속적인 값을 우리가 값으로 이런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에서 평균의 제로고 분산이 1인 경우를 뜻합니다. 그 외에 T 분포, 파이 제곱 분포, F 분포가 있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연속 확률 분포로 표현이 됩니다. 자, 표본 분포는 모집단 전체를 뜻합니다. 데이터의 전체. 그리고 모수, 모집단 정보를 이야기하고 표본은 모집단의 일부, 통계량은 표본 정보, 추정량은 모수 추정 통계량이 되겠습니다. 큰 수의 법칙이라든지 중심과 정리가 다 통용이 됩니다. n이 둘 다 n이 클수록 분산이 제로고 분산이 제로임을 뜻하고 중심극한 정리의 이론은 n이 클수록 정기분포의 모양의 형태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표본부에 대해서 모집단, 모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으로는 점 및 구간 추정이 되겠습니다.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이 있는데 모수를 하나의 값으로 추정을 한다. 점이죠. 점은 하나밖에 없죠. 구간은 이 점들의 모임들이죠. 여러 가지죠. 범위로 모수를 추정한다. 조건은 이런 것들이 있고 통계량으로는 각각의 이제 점 추정에는 평균, 분산, 중위수, 중앙값입니다. 중간값, 최빈값,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값. 그리고 구간 추정에는 신뢰 수준이라든지 신뢰 구간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설 검증인데 가설의 종류는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정되어 온 것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는 가설이 되겠죠. 대립가설, 연구가설이라고 하고 우리가 입증하고자 하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가설 검증에는 우리가 검증 통계량이 있는데 검증 통계량은 모수를 추론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본 통계량이 되겠습니다. 자, H0가 참이라는 전제하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P-밸류는 기무가설이 참이라는 가정에 따라 표본 데이터를 얻을 확률값을 이야기하고요. P-밸류, 자, 이게 유의 수준인데요. 이 유의 수준을 통해서 우리가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각력은 대립가설이 참, 받아들이는 확률인데요. 요 지금 가설 검증에 나오는 이런 검증 통계량이라든지 P-밸류, 기각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밸류 우리가 기각력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측정한 P-밸류보다 작다면 그만큼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H0 기모가설을 우리가 일어날 확률이 적기 때문에 기모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우리가 찬성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경우를. 자, 그 다음 이렇게 가설 검증의 우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 결과와 우측에는 가설 검증 결과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무과실 사실과 거짓을 통해서 각각의 셀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기무과설이 사실이고 둘 다 사실이라면 신뢰 수준 믿을 만한 거죠. 가설이 사실이고 기무가설이 우리가 가설 검증 결과에서 우리가 거짓이 나올 경우에는 일정 오류, 즉 알파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실제 결과는 거짓인데 가설 검증 결과 3이라면 이종 오류라서 베타라고 표시되죠. 그리고 우리가 기무가설도 실제 결과도 거짓이고 가설 검증 결과도 거짓이라면 우리가 1-베타에서 검증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모델링 및 유효성 검증인데요. 모델 도구 및 구축 절차, 빅데이터 분석, 모델 선정, 유효성 검증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석 도구로는 R이나 파이썬 둘 다 많이 쓰입니다. 사실 R은 통계 분석으로 용어로 많이 쓰이고 파이썬은 딥러닝이라든지 머신러닝, 모델링으로 많이 쓰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프로그래머로서 뭐 빅데이터 분석을 전공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면 나중에 R과 파이썬은 여러분들께서 다 다룰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델 구축 절차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간단히 구성됨을 여러분들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전에 첫 번째 섹션과 두 번째 섹션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 데이터셋을 가지고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구분합니다. 70%, 30%.
가령 예를 들어서 1,000개의 데이터셋이 있으면 700개는 학습 데이터, 모델 구축용으로 쓰이고 모델을 구축한 이후에 정확성에 대한 테스트를 위해서 테스트 데이터셋 300개가 쓰이는 거죠. 자, 요렇게 데이터를 분할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셋에 적절한 모델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훈련 데이터 기반으로 모델 학습 및 구축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구축된 모델에 대한 유효성 검증, 정확도 검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테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자, 우리가 이렇게 분석 모델 선정해서 데이터 마이닝 우리가 첫 번째 장에서 배웠죠. 데이터 마이닝의 종류는 분류 분석을 통해서 분류 분석, 추정 분석, 예측 분석, 연관 분석, 군집 분석 이렇게 5단계로 나누는데요. 분류 분석은 말 그대로 분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예측 모형이고 추정 분석은 어떤 결과망, 결과들을 우리가 추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고 예측 분석은 어떤 패턴, 즉 연속된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연속된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연관 분석은 두 인자 간의 연관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경영학에서 이제 장바구니 분석에서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마트에 가면 보통 애들을 업고 오후 4, 5시에 들어오는 젊은 이제 남성들이 이제 기저귀를 사러 들어왔는데 이 마트에서는 기저귀와 맥주를 같이 배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저귀와 맥주는 연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함께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저귀를 사러 온 남성들을 타겟으로 맥주를 판매하겠다는 거죠. 그래 그다음에 이제 군집 분석인데요. 요 여러 가지 분류 모델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고 인제 보시라는 거죠. 요런 것들이 분류 분석에 사용되고 군집 분석에 사용되고 뭐 연관성 분석에 사용되는구나. 자, 머신러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초대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도학습과 비지도가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지도를 받는 거죠. 비지도는 지도를 안 받고 학습하는 거예요. 즉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종속 변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분석 모델들이 밑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숙지하시고요. 자, 우리가 데이터 유형에 따른 모형 구분인데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머신러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좀 더 세분화되게 이 독립 변수, 우리가 종속 변수 간의 그 관계들에 대해서 연속형과 연속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러한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한다.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한다. 독립 변수가 연속형이고 범주형일 때는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그리고 독립 변수가 범주형이고 종속 변수가 연속형일 때는 이런 어떤 모델들을 사용한다. 그리고 독립 변수가 연속형과 범주형을 섞였을 때는 그 종속 변수가 연속형일 때는 이런 경우 이런 모델을 사용하고 범주형도 이런 모델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들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배우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학습을 통해서 이 과목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부터 방금까지 전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에 적용해서 예측 모델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라는 절차들만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상식도 알아둬야 되는데 파라미터 뭐고 하이퍼 파라미터가 뭐냐. 자, 패러미터는 딱 한마디로 학습에 의해 자동 결정이 되는 걸 패러미터라고요. 하이퍼 패러미터는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즉 모델을 구축하기 전에 함수의 인자로서 직접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하이퍼 패러미터라고 합니다. 자, 쉽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앞서서 우리가 소개시켜 드린 모델을 기반으로 인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델을 구축한 다음에 우리가 만든 모델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알기 위해서 유효성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귀모형 유효성 검증 지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평균 절대 오차, 평균 제곱 오차, 평균 제곱근 오차,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
그리고 또는 R 스퀘어 결정 계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확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된 값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는. 자, 그다음 분류 모델의 평가 지표는 다음과 같이 뭐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 정밀도가 있는데요. 특히 이 정확도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분류 모델에 대한 어 정확도 검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F1 스코어와 ROC 커브가 있는데요. 뭐 우리는 AOC 스코어라고도 합니다. AOC 스코어는 1로 갈수록 성능이 좋다는, 즉 정확도가 높다는 겁니다. 요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연속값에 대한 예측 모델에 대한 정확도 지표, 그리고 분류 모델에 대한 정확도 지표들이 각각 있죠. 자, AOC 스코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빅데이터에 대한 기초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셋업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정제, 가공, 라벨링까지 전처리 과정을 마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기초적인 통계 분석인 EDA, Exploratory Data Analysis를 한 다음에 우리가 변수 선택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셋을 구축하죠. 구축된 데이터를 우리가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모델에 입력 변수로 넣은 다음에 모델을 구축한 다음에 이 모델에 대한 정확도를 판결하기 위해서 유효성 검증을 하는 거죠. 이 유효성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모델에 대한 정확도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겠죠. 자, 요런 내용들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학습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과목을 통해서 빅데이터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기를 바라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